고요한 강원도, 깊은 산속 매미 소리조차 잦아든 정적이 흘렀다. 도시의 시끄러운 소음과 인파에 지쳐 홀로 산을 찾은 윤서에게 이곳은 완벽한 안식처였다. 그녀는 가벼운 티셔츠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숲길을 조깅하고 있었다. 머리를 질끈 묶고 땀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등산객이었다. 하지만 걷는 자세, 시야를 확보하는 방식, 그리고 미묘하게 빠른 발걸음은 그녀가 단순한 아마추어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윤서아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봉실 특수임무단 소속의 베테랑 여군 정확히는 엘리트 중에서도 최정예로 손꼽히는 특임대장이었다. 이틀 전 끝난 극한의 훈련을 마치고 얻어낸 짧은 휴가였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깊게 심호흡했다. 맑고 차가운 산 공기가 뱃속 가득 들어왔다. 눈을 감고 온몸의 긴장을 풀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동물의 울음소리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오는 사람들의 거친 욕설과 함께 이봐, 거기 할아버지, 잠깐만 하는 위협적인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윤서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숲을 헤치고 나아가자 좁은 등산로의 5명의 사내가 한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가죽 점퍼를 입은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은 팔뚝의 봉황 문신을 드러내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이는 우악스러운 덩치에 금목걸이를 번쩍이며 노인을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조폭 봉황파의 두목 마두철이었다. 노인은 손에 든 등산 스틱을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여기가 어딘지 알아? 우리 봉황파 구역이야. 통행세 내놔 늙은이. 마두철의 거친 목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다. 노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긴 국립공원인데. 마두철은 노인의 말에 코웃음 쳤다. 법, 여기가 바로 법이야. 그가 노인의 가슴을 거칠게 밀쳤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휘청거렸다. 그때 윤서아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다. 조폭 5명, 무방비 상태의 노인 1명, 그리고 자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최적의 제압 시나리오가 계산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바로 그때 노인이 마두철을 피해 도망치려다 발을 헛디뎠다. 이 늙은이가 마두철의 부하 중 1명이 달려들어 노인의 멱살을 잡았다. 노인은 고통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때 윤서아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몸을 숨기고 있던 바위 뒤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다.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의 그녀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전투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다. 이봐요, 다들 멈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마두철과 그의 부하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가득했다. 아줌마, 여긴 아줌마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냥 갈 길 가. 한 조폭이 위협적으로 말했다. 윤서아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노인에게 다가갔다. 노인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맥박이 불규칙하네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윤서아는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다. 그녀의 침착함에 조폭들은 오히려 당황했다. 뭐야, 이 아줌마. 귀가 먹었나? 마두철이 성큼성큼 다가와 윤서아의 뺨을 툭툭 쳤다. 병원 통행세부터 내고 가야지. 여기서 우리가 법이라고 했지, 아줌마. 그 순간 윤서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마두철의 손을 쳐냈다. 마두철은 순간적으로 그녀의 소나기에서 느껴지는 힘에 놀랐지만 이내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평생을 거칠게 살아왔다. 산전수전 다 겪은 그에게 한낱 아줌마의 반항은 모욕 그 자체였다. 이 미친 아줌마가 죽고 싶어 마두철이 거친 욕설과 함께 주먹을 들어 올렸다. 바로 그때였다. 윤서아의 뺨에 마두철의 손바닥이 매섭게 날아들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녀의 고개가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고 그 자국은 그녀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는 핏자국처럼 보였다. 707 특임대 최고의 에이스가 민간인에게 그것도 조폭에게 폭행을 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억눌려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했다. 마두철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평범한 등산객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의 눈빛과도 같았다. 마두철의 거친 손길이 닿았던 뺨이 화끈거렸다. 물리적인 고통보다 더 강렬한 것은 모욕감이었다. 휴가, 평화, 안식. 그 모든 단어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윤서아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명령으로 가득 찼다. 제압, 대상의 무력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마두철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우악스러운 손이 다시금 그녀의 뺨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윤서아의 몸이 순간적으로 틀어지며 마두철의 공격을 피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만 그 속도와 정확함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듯했다. 조폭들은 어안이 벙벙해져 눈만 껌뻑였다. 마두철은 자신의 공격이 허공을 가르자 더 크게 분노하며 소리쳤다. 이 계집애가 마두철의 몸이 다시 윤서에게 돌진했다. 그는 힘으로 그녀를 짓누르려 했다. 하지만 윤서아는 그에게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그녀는 상대를 이용하는데 능숙했다. 마두철의 힘과 무게중심을 역이용하여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으악! 마두철의 비명과 함께 그의 몸이 통나무처럼 굴러 바닥에 넘어졌다. 조폭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윤서아는 재빨리 노인을 부축했다. 노인은 공포와 고통으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노인의 귀에 속삭였다. 할아버지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하지만 조폭들이 순순히 물러설 리 없었다. 마두철이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순간 그의 부하들이 윤서아와 노인을 향해 달려들었다. 5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사방에서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의 손에는 등산 스틱이나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윤서아는 노인을 등 뒤로 감추고 주변을 빠르게 스캔했다. 그녀의 눈은 이미 그들의 공격, 패턴 약점, 그리고 주변 지형을 모두 분석하고 있었다. 5명 중 3명은 근거리 공격에 특화 2명은 넓은 공간에서 위력 발휘. 이 좁은 숲길은 내게 유리하다. 그녀의 머릿속 계산이 끝나는 순간 첫 번째 공격이 들어왔다. 가장 가까이 있던 조폭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그녀의 머리를 노렸다. 윤서아는 몸을 낮추며 몽둥이를 피한 후 정확히 그의 무릎을 걷어찼다. 크악 조폭의 비명과 함께 무릎이 꺾이며 그가 바닥에 쓰러졌다. 이어서 2번째 공격이 들어왔다. 다른 조폭이 등산 스틱으로 그녀의 옆구리를 찌르려 했다. 윤서아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공격을 흘려보낸 다음 그의 손목을 낚아채어 꺾었다. 으악! 손목이 부러지는 듯한 고통에 그는 들고 있던 스틱을 놓쳤다. 3번째 조폭이 흥분하며 달려들었다. 이 미친 X 죽여버려. 그는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둘렀다. 윤서아는 그의 모든 공격을 피하면서 그의 몸의 충격을 누적시켰다. 턱, 명치, 옆구리. 그녀의 타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확하게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조폭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헉헉거리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순식간에 3명의 조폭이 무력화되었다. 남은 것은 마두철과 그의 오른팔 격인 덩치 큰 부하 1명이었다. 마두철은 경악에 질려 있었다. 한낱 아줌마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자신들의 조직원 3명을 순식간에 제압해버린 것이다. 그는 이제야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야, 저 여자마가 그냥 서서 뭘 하냐. 마두철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옆에 있던 덩치 큰 부하가 몽둥이를 고쳐 잡으며 윤서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이미 윤서아의 예측 범위 안에 있었다. 그녀는 달려드는 그의 몽둥이를 가볍게 막아낸 후 그의 멱살을 잡아차에 바닥으로 내리꽂았다. 정정당당하게 1대1로 붙어보자.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마두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과 힘의 논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는 이 깊은 산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 여자를 처리할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섰다. 이 미친 여자, 그때였다. 의붓 뒤에 숨어있던 노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윤서아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노인에게 달려가 그의 상태를 살폈다. 노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호흡은 더욱 불안정해졌다. 협심증 발작인가. 그녀는 주머니에서 위성 전화를 꺼내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마두철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다. 그래, 이거지. 우리가 법이 아니라면 진짜 법이 와주어야지. 그는 비열하게 웃었다. 윤서아는 그들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 경찰은 그들의 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한 대가 좁은 산길로 들어섰다. 채서 내린 사람은 중년의 남성이었다. 경찰 제복에 달린 계급장은 그가 상당한 고위 간부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바로 이 지역 경찰서의 수사과장인 서정필이었다. 서정필은 마두철을 발견하고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그의 말과 행동은 이미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경찰과 민간인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윤서아는 이 상황이 완벽한 함정임을 직감했다. 아에스오 과장, 잘 왔어. 이 미친 아줌마가 우리 구역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잖아. 할아버지는 꾀병까지 부리고 있고. 마두철은 서정필에게 상황을 과장하며 말했다. 서정필은 그제야 윤서아와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교활함이 번뜩였다. 그래요, 어떤 행패를 부리셨습니까? 서정필은 윤서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이미 그녀를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윤서아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분들은 통행세를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이분을 도우려 했을 뿐입니다. 증거 있습니까? 서정필은 비웃듯 물었다. 그때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저를 때리려 했어요. 서정필은 노인의 말을 무시하고 윤서에게 다가섰다. 증거도 없는데 민간인을 위협했다니 군인 신분이신가요? 댁은 윤서아는 서정필의 노림수를 간파했다. 그녀의 진짜 신분을 파악하려는 것이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노인을 부축했다. 서정필은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확인해야겠습니다. 윤서아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려다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주민등록증은 단순한 민간인의 신분증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은짜 콘치트김단 소속임을 밝히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표적을 주는 셈이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판단했다. 바로 노인의 군번줄이었다. 노인의 손목에 매달려 있던 낡은 군번줄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니 그 군번줄에는 나측은 부대 마크가 새겨져 있었다. 특수전사령부 마크였다. 할아버지 혹시 특전사 출신이십니까? 윤서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대답했다. 육군 특전사. 15년 전에 전역했지. 내 아들이랑 같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서아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15년 전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 그녀가 목숨을 걸고 구해냈던 한 부하 병사, 김민수 상병이었다. 그는 늘 아버지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다. 특전사 출신이라며.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김민수 상병님 아버님이세요? 노인의 눈이 크게 뜨였다. 내 아들을 어떻게 아시오? 윤서아는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고 대답했다. 제가 그때 김민수 상병님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마두철과 서정필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뭔 헛소리야, 그만하고 가자고.
마두철이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서정필은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형님, 경찰서로 데려가서 조사하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서 천천히 얘기하시죠. 그의 제안에 마두철이 동의했다. 그래, 서과장. 폐가로 데려가. 거기서 천천히 얘기하는 게 좋겠어. 그들의 은밀한 대화가 윤서아의 귀에 들어왔다. 그들은 그녀를 경찰서가 아닌 산속에 버려진 건물로 끌고 가려 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은폐하려는 속셈이었다. 윤서아는 노인을 지켜야 했고 동시에 자신의 정체도 숨겨야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노인을 더욱 꽉 부축하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강철보다 단단했다. 그들은 오토바이와 경찰차를 타고 산길을 굽이굽이 올라갔다. 폐가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난했다. 윤서아는 머릿속으로 모든 가능성을 계산했다. 탈출 경로, 적의 수, 그리고 자신의 무기. 그녀는 이미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낡고 허름한 폐가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산마루를 넘어 서서히 저물고 있었다. 지붕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벽면에는 이끼가 가득했지만 흉물스러운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다. 마두철과 서정필은 윤서아와 노인을 건물 안으로 거칠게 밀어넣었다. 자, 이제 여기서 천천히 얘기해보자고. 이 아줌마가 왜 우리 구역에서 행패를 부렸는지, 그리고 이 늙은이의 아들이 대체 뭘 캐고 다녔는지. 마두철의 목소리에는 비열한 승리감이 담겨 있었다. 윤서아는 노인을 안전한 곳에 앉히고 주변을 둘러봤다. 폐가 안은 쓰레기와 잡동사니로 어지러웠지만 한쪽 벽에 걸려있는 낡은 액자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낡은 군복을 입은 젊은 남녀들이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묘한 굳건함이 느껴졌다. 마두철은 그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흠칫 놀랐다. 이거 설마. 그가 사진을 뚫어져라 들여다보더니 이내 윤서아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사진 속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의 얼굴이 지금의 윤서아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야, 이거 너 아니야. 마두철이 사진을 윤서아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윤서아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모르겠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똑같잖아. 그리고 이 사람. 마두철은 사진 옆에 있는 중년 남성을 가리켰다. 군복에 달린 계급장은 그가 중령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아버지야. 마상철 중령. 너 이 사람 알지? 마두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윤서아는 마상철이라는 이름에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다. 15년 전 그녀가 소령으로 근무할 때 처리했던 사건의 핵심 인물. 네, 압니다. 윤서아의 단호한 대답에 마두철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그럼 인정하는 거네. 우리 아버지를 군대에서 쫓아낸 게 바로 너라는 걸. 마두철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윤서아는 그의 위협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쫓아낸 게 아니라 당연한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신의 아버지는 군 물자를 빼돌려 사적으로 팔아넘겼습니다. 부대원들이 마실 물 먹을 식량까지도요. 그건 명백한 범죄였고 저는 당시 수사관으로서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두철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사실 아버지의 비리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의 불명예스러운 전역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기 때문이다. 그건 억울하게 당한 거야. 증거도 없었잖아.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창고 기록부터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윤서아의 냉정한 말에 마두철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주먹을 들어 올렸지만 옆에 있던 서정필이 그를 말렸다. 형님, 진정하세요. 일단 이 여자 신분부터 확실히 하죠. 서정필은 윤서에게 다가와 위협적으로 속삭였다. 아무튼 정체가 뭔지는 알겠네요. 군인이군. 그런데 지금은 무슨 신분입니까?
현역이 휴가 나왔다고 민간인을 위협하고 조폭들을 폭행했다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알죠? 서정필의 교활한 의도가 담긴 말이었다. 그는 윤서아를 협박하여 입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노인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중령님, 정말 이서진 중령님이세요.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에 윤서아가 고개를 돌렸다. 지금은 준장입니다. 아니, 여단장이죠. 그녀의 대답에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 정말 준장님이셨군요. 우리 민수, 김민수가 늘 은인이라고 했는데. 노인의 말에 마두철과 서정필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그들은 노인이 언급한 김민수라는 이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윤서아는 그들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김민수 그 기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윤서아의 예리한 질문에 마두철은 땀을 흘리며 어색하게 대답했다. 기자라니 그냥 가출한 거 아니야. 하지만 서정필의 눈은 이미 그들에게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윤서아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김민수 기자가 그들의 비리를 캐다가 실종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진짜 목적은 그녀가 아닌 바로 그 기자였다는 것을. 김민수라는 이름이 나오자 폐가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무거워졌다. 윤서아는 서정필의 눈동자를 꿰뚫어 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들킬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말이다. 김민수 기자가 무엇을 취재하고 있었는지 아시죠? 윤서아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정필은 식은땀을 흘리며 마두철과 눈빛을 주고받았다.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김민수 기자가 그들의 비리를 캐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실종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아니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단순 가출일 겁니다. 서정필은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때 윤서아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 폐가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조폭이 결탁하여 민간인을 협박하고 심지어는 기자를 납치하거나 살해했을 가능성까지. 이 모든 증거는 충분합니다. 윤서아의 말에 서정필과 마두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돌이킬 수 없는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두철이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윤서아는 재빨리 몸을 돌려 피했다. 이미 늦었습니다. 자동으로 본부에 전송되도록 설정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거짓말이었지만 그들을 압박하기 위한 효과적인 심리전이었다. 마두철과 서정필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 찼다. 마두철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다. 준장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김민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진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윤서아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어디에 가뒀는지 말하세요. 만약 김민수 기자에게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당신들은 평생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자비도 없었다. 마두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했다. 산 너머 폐광에 가둬뒀습니다. 아직 살아있을 겁니다.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가둬놨을 뿐입니다.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민수가 정말 살아있는 건가요? 그의 눈에 희망의 빛이 번졌다. 네, 살아있습니다. 맹세코. 마두철은 필사적으로 말했다. 윤서아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위성 전화를 꺼내 헌병대에 연락을 취했다. 여기 특수임무단 윤서아 준장입니다. 긴급 구조 요청합니다. 폐광에 갇힌 김민수를 구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찼다. 마두철과 서정필은 체포되었고 헌병대에 인계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패배감이 역력했다. 윤서아는 노인과 함께 폐광으로 향했다. 노인은 아들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위험한 산길을 기꺼이 따라 나섰다. 준장님, 저도 가겠습니다. 민수는 제 아들입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함께 해야죠. 노인의 간절한 눈빛을 본 윤서아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폐광까지는 험난한 산길로 1시간 이상을 걸어야 했다. 해가 완전히 저물어 산속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윤서아는 손전등을 켜고 앞장섰다. 폐광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으스스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오래전 석탄을 캐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버려진 상태였다. 윤서아는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여기서 기다리세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제 아들을 만나야 합니다. 윤서아는 노인의 굳건한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노인을 데리고 조심스럽게 폐광 안으로 들어갔다.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폐광 안으로 들어서자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갱도는 예상보다 깊었고 곳곳에 지지대가 무너져 있어 매우 위험해 보였다. 서아는 묵묵히 노인의 손을 잡고 앞장섰다. 손전등의 희미한 불빛이 갱도의 어둠을 밝혔다. 벽면에서는 차가운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야, 민수야. 노인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외쳤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다. 그 침묵은 마치 자신들을 집어삼킬 듯한 위압감을 풍겼다. 서아는 노인이 두려워하는 것을 느꼈지만 굳건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군화가 축축한 바닥을 밟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얼마나 걸었을까? 갱도가 두 갈래로 나뉘는 지점에 다다랐다. 어느 쪽이죠? 서아가 마두철에게 물었다. 마두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왼쪽을 가리켰다.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서아는 그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런데 뭐죠?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마두철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사실 폐광 안이 좀 불안정합니다. 지지대가 많이 무너져 있어서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서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김민수를 구조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을 노리고 일부러 위험한 곳에 가둔 것이었다. 얼마나 깊은 곳에 있습니까? 서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여기서 15분 정도 더 들어가야 합니다. 마두철의 대답에 서하는 노인을 돌아보았다. 할아버지, 여기서 기다리세요. 너무 위험합니다. 헌병대가 오면 함께 가시죠. 그녀는 노인을 만류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단호히 저었다. 아닙니다. 민수를 구하러 왔는데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노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서아는 그의 굳건한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말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왼쪽 갱도로 들어섰다. 갱도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다. 천장에서는 돌가루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나요? 노인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번졌다. 민수다. 민수 목소리야. 노인은 울먹이며 외쳤다. 서하는 속도를 높였다. 그들은 목소리가 들린 쪽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마침내 갱도 끝에서 철문으로 막힌 공간을 발견했다. 문 너머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세요. 철문 너머에서 김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문을 두드렸다. 민수야, 아버지가 왔다. 서아는 철문을 살펴보았다. 여러 개의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열쇠는 어디 있죠? 그녀가 마두철에게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저희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하 중 한 명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산 아래에 있습니다. 서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거짓말하지 마. 마두철은 진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말했다. 정말입니다, 제가 당장 연락해서 열쇠를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하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때였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손목에 매달린 낡은 군번줄을 풀기 시작했다. 군번줄 끝에는 작은 열쇠가 달려 있었다. 준장님, 이걸 써보세요. 민수가 어릴 적에 만들어준 비상용 맞는 열쇠입니다. 혹시 몰라서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노인의 말에 서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노인에게 열쇠를 받아 자물쇠를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 다행히 낡은 자물쇠들이라 쉽게 열렸다.
철문이 열리자 김민수가 비틀거리며 나왔다. 그는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많이 야윈 상태였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아버지. 부자가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민수가 서에게 고개를 숙였다. 서아는 그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다. 괜찮아요. 지금은 여기서 나가는 게 우선이에요. 하지만 그때였다. 갱도 위쪽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쿵르르륵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갱도 위쪽에서 들려온 굉음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쿵쾅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거대한 돌덩이들이 입구를 막아버렸다. 김민수가 갇혀있던 공간은 이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죽음의 덫이 되어버렸다. 노인은 절망에 빠진 얼굴로 중얼거렸다.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갇힌 건가요? 마두철과 서정필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졌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비열한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서하의 얼굴은 그러나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보다 더한 극한의 상황도 수없이 겪어왔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행동을 계산하고 있었다. 김민수 씨, 여기 공기가 통하는 곳이 있습니까? 서하가 김민수에게 물었다. 김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취재하면서 알아낸 건데 옛날 폐광에는 비상통로나 환기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쪽 벽면에서 미세한 바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서하는 손전등을 비추며 벽면을 자세히 살폈다. 희미한 틈 사이로 아주 미약한 공기의 흐름이 느껴졌다. 이곳입니다. 서하의 눈에 확신이 빛났다. 저 틈을 넓히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맨손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서하의 눈이 주위를 빠르게 스캔했다.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마두철이 들고 있던 낡은 쇠파이프였다. 그녀는 주저 없이 그것을 움켜쥐었다. 모두 뒤로 물러서세요. 서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쇠파이프를 이용해 틈새를 부수기 시작했다. 낡은 갱도의 벽은 생각보다 쉽게 부서져 내렸다. 돌가루와 흙먼지가 사방으로 날렸다. 노인과 김민수는 손으로 흙을 퍼내며 서하를 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의 땀방울이 맺혔다. 마두철과 서정필은 그저 멍하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1시간 혹은 그 이상. 마침내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구멍이 뚫렸다. 서하는 먼저 구멍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좁고 축축한 통로를 기어서 나아가자 산속의 맑은 공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밖으로 나와 주변을 확인했다. 안전했다. 안전해요. 나오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통로 안으로 울려 퍼졌다. 김민수와 노인 그리고 마두철과 서정필까지 모두 무사히 폐광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니 이미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둠이 깔려 있었다. 그들은 모두 타오르는 건물을 바라보았다.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있던 건물이라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그때였다.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헌병대입니다. 서하가 무정의로 자신들의 위치를 알렸다. 헬기에서 내린 헌병대원들이 산비탈을 올라왔다. 헌병대장은 서에게 경례를 했다. 윤서하 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다. 서하는 마두철과 서정필을 헌병대에 인계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감이 묻어났다. 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김민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노인도 눈물을 흘리며 서하의 손을 잡았다. 내 아들을 2번이나 구해줬구먼. 정말 고맙소. 서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민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이 USB 안에 제가 취재하던 자료들이 모두 백업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부패한 경찰과 조폭들의 유착 관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서하는 USB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기사 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조심하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헬기를 타고 산을 내려오는 길에 노인이 서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준장님 같은 분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계셔서 든든합니다. 서한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모든 증거가 담긴 USB는 헌병대에 제출되었고 마두철과 서정필은 구속되었다. 그들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더 많은 부패한 경찰관들이 체포되었고 봉황파는 완전히 해체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김민수가 쓴 기사는 전국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다. 부패한 권력의 민낯을 드러낸 한 여기자의 용기, 그리고 특임단 여군 준장의 활약. 기사 덕분에 이 지역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며칠 후 윤서한은 다시 그 산을 찾았다. 이번에는 정말 평범한 조깅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전투 모드가 아니었다. 평온함과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다. 산 정상에 올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군복을 벗고도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산길의 다른 등산객들이 그녀를 알아보는 듯 수군거렸다. 혹시 며칠 전 뉴스에 나온 그 군인분 아니세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들의 칭찬에 윤서한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등산 좋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주머니 속의 위성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헌병대장이었다. 윤서하 준장님, 죄송하지만 새로운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윤서하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휴가는 여기까지인가 보네요. 그녀의 얼굴에 다시 특전사의 날카로운 눈빛이 돌아왔다. 새로운 임무가 뭔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진지해져 있었다. 헌병대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준장님이 처리하신 마두철 서정필 사건 말입니다. 그 배후에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서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조폭 비리가 아니라는 것을. 서한은 다음 날 바로 부대로 복귀했다. 헌병대와 합동으로 꾸려진 비공개 임시 조사팀에 합류했다. 헌병대장이 건넨 서류 뭉치에는 마두철과 서정필의 뒤를 봐주던 거물들의 이름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은성그룹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은성그룹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이었다. 그들이 사회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서한은 그제야 김민수 기자가 왜 그토록 집요하게 이 사건을 파헤쳤는지 알 것 같았다. 그들의 비리는 단순히 지역사회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회 전체를 갉아먹는 거대한 암덩어리였다. 헌병대장은 서해에게 말했다. 이 사건은 우리 군의 명예와도 직결됩니다. 은성그룹이 과거 군부대와 연루된 비리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증거를 너무나 완벽하게 없애버렸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그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서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럼 이제부터 증거를 만들면 됩니다. 저는 은성그룹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결심에 헌병대장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준장님, 그곳은 너무 위험합니다. 은성그룹은 자체적으로 사설 경호팀과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준장님의 정체를 알게 되면 그들이 제 정체를 모르게 하면 됩니다. 윤서아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복수는 이제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더 큰 정의를 위한 임무가 되었다. 그녀는 휴가 중 조폭에게 맞았던 그 뺨을 다시금 떠올렸다. 마두철과 서정필은 그저 꼬리에 불과했다. 진짜 머리는 따로 있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제2, 제3의 마두철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저의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단에서의 경험과 실력이 이 임무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저를 몰라볼 만한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직접 들어가 그들의 심장을 찌르겠습니다. 헌병대장은 그녀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준장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일이 잘못된다면 모든 책임은 저희 헌병대가 지겠습니다. 윤서아는 미소를 지었다.
책임은 제가 집니다. 저는 제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불꽃이자 더러운 사회의 민낯을 밝히려는 용기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산속의 평범한 등산객이 아니었다. 거대한 암흑과 맞서 싸울 준비를 마친 진짜 특수임무단 대장이었다. 은성그룹의 심장부로 잠입하기 위해 윤서하는 완벽한 신분 세탁을 거쳤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하. 하지만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윤서하라는 군인 준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년간의 군사훈련으로 단련된 모든 기술을 사용하여 새로운 인물 박민지로 재탄생했다. 박민지라는 이름의 여성은 28살의 젊은 나이로 은성그룹의 비밀스러운 비서직에 지원했다. 그녀는 화려한 이력이나 뛰어난 학벌을 내세우지 않았다. 오직 침착함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감, 그리고 놀라운 기억력만을 강조했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은성그룹 회장의 비서실에 숨겨진 비밀 금고였다. 박민지로 완벽하게 변신한 윤서하는 은성그룹 본사에 첫 출근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눈에 띄지 않게 행동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면서도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그녀의 눈은 주변의 모든 것을 스캔했다. 비상구의 위치, CCTV의 사각지대, 경비 인력의 배치까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본사 건물의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상관은 은성그룹 회장의 비서실장 김재현이었다. 그는 철저하고 냉정하며 회장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인물이었다. 그는 박민지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왔지만 윤서하는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포커페이스로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박민지 씨, 당신의 임무는 단순합니다. 회장님의 일정 관리, 서류 정리, 그리고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키는 것. 여기선 눈으로 보고도 못 본 척, 귀로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는 게 미덕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김재현 비서실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 실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윤서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녀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진짜 이름 윤서하를 완전히 지원했다. 이제 그녀는 오직 은성그룹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박민지일 뿐이었다. 그녀는 업무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회장의 모든 일정을 꿰고 있었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의 신상과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을 엿들었다. 그녀의 귀는 일반인이 들을 수 없는 미세한 소리까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회장실에 설치된 도청 장치를 발견했지만 모르는 척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을 비밀 금고의 위치를 찾는 데 집중했다. 금고는 회장실 안에 있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회장실에는 금고가 없었다. 그녀는 회장실 구조를 분석하고 벽과 바닥의 미묘한 차이를 살폈다. 며칠 밤낮으로 그녀는 회장실에 남아 조사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한 가지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했다. 회장실 안에 서재였다. 서재의 한쪽 벽에 걸려있는 거대한 그림 뒤로 미세한 틈이 보였다. 그곳이 바로 비밀 금고의 위치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금고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지문 홍채, 음성 인식. 그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녀는 금고를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판단했다. 바로 금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는 것. 그녀는 비서실장 김재현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김재현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회장실에 들어가 회장의 개인 업무를 처리했다. 그때마다 그는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그녀는 김재현의 모든 행동을 분석했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 손이 닿는 곳,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모든 비밀스러운 동작들을. 그녀는 그가 금고를 여는 열쇠, 즉 홍채 인식이나 지문 인식을 하는 순간을 포착해야 했다. 그녀는 작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회장실 내부를 녹화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707 특임단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그 누구도 모르게 카메라를 설치하고 회수했다. 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김재현은 매번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그는 금고를 열기 전 반드시 모든 전자기기에 전원을 껐고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그는 그림을 내리고 금고를 열었다. 하지만 그녀는 카메라를 통해 금고 내부를 볼 수 없었다. 그때 그녀는 김재현의 미세한 버릇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금고를 열 때마다 자신의 안경을 벗는다는 것을. 안경에는 미세한 지문이 묻어 있었다. 서한은 이 작은 단서 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김재현의 안경을 훔쳐 지문을 채취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복수를 위한 첫 번째 도약이 될 것이었다. 김재현 비서실장의 안경을 훔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였지만 은성그룹 본사라는 철통 보안 속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윤서아는 그의 모든 동선과 습관을 파악했다. 김재현은 매일 오후 5시 비서실 안의 작은 탕비실에서 커피를 마셨다. 그때 그는 잠시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는 버릇이 있었다. 바로 그때가 기회였다. 윤서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다. 그녀는 탕비실에 몰래 들어가 김재현의 커피에 수면제를 아주 소량 넣었다. 잠이 올 만큼의 양이 아니라 그저 잠시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정도의 양이었다. 다음 날 오후 5시 계획대로 김재현은 탕비실에서 커피를 마셨다. 커피를 마시는 그의 얼굴에 미묘한 졸음기가 스치는 것을 윤서아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실장님, 회장님께서 긴급하게 찾으시는데 서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김재현은 순간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고 회장실로 뛰어갔다. 바로 그때였다. 윤서아는 재빨리 그의 안경을 낚아채어 자신의 손수건으로 감싸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미리 준비해둔 똑같은 모양의 다른 안경을 놓아두었다. 이 모든 일은 단 3초 안에 이루어졌다. 김재현이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안경이 바뀐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수면제 효과로 인해 그의 인지 능력이 흐트러진 탓이었다. 윤서아는 퇴근 후 자신이 훔친 안경을 들고 헌병대 소속의 분석관에게 건넸다. 이 안경에 묻어있는 지문을 채취해 주십시오. 분석관은 윤서아의 요청에 놀랐지만 그녀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작업을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분석관은 그녀에게 지문이 채취된 USB를 건넸다. 준장님, 성공했습니다. 지문은 물론 이 안경의 렌즈를 분석한 결과 실장님의 시력이 일반인의 2배 이상이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놀랍도록 세밀한 시력입니다.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비밀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 즉 지문을 손에 넣었다. 이제 남은 것은 금고를 여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김재현이 없는 틈을 타 회장실에 들어가 금고를 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를 알아내야 했다. 금고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녀는 김재현의 컴퓨터를 해킹하여 그의 모든 파일과 이메일을 복사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은성그룹이 군 고위 간부와 결탁하여 군사 기밀을 빼돌리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들이었다. 그녀는 그 모든 문서들을 자신의 USB에 백업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의 목표는 은성그룹의 뿌리를 뽑는 것이었다. 그녀는 김재현의 이메일을 분석하던 중 한 가지 미심쩍은 이메일을 발견했다. 발신자는 M이라는 익명의 인물이었고 그들은 은성그룹의 비밀 거래 내역을 모두 알고 있는 듯한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었다. 윤서아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M이 바로 이 모든 사건의 핵심에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그녀는 M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해킹 전문가를 동원하여 이메일의 발신지를 추적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다. M의 발신지는 바로 마두철이 운영하던 봉황파의 아지트였다. 마두철은 이미 구속된 상태였고 그가 이런 고도의 해킹 기술을 가지고 있을 리 없었다. 그렇다면 누군가 그를 사칭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은성그룹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다는 것은 그가 은성그룹 내부 사람이거나 혹은 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서한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마두철과 서정필은 그저 꼬리에 불과했고 김민수 기자가 취재하던 비리 사건은 단순한 지역 비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만들어낸 어둠이었다. 그리고 M이라는 인물은 그 어둠의 심장부에 있는 또 다른 인물이었다. 서한은 이제 자신의 복수 대상이 마두철이 아닌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조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M의 정체가 마두철의 아지트와 관련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지만 서한은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퍼즐 조각을 맞추듯 모든 정보를 재정렬하고 있었다. 마두철이 운영하던 봉황파는 단순한 조폭 조직이 아니었다. 그들은 은성그룹의 비밀스러운 행동대장이자 서정필과 같은 부패 경찰과 공모하여 은성그룹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하수인들이었다. 그리고 M은 그들을 조종하는 인물이었다. 서한은 곧바로 M의 이메일을 다시 분석했다. 이메일에는 은성그룹의 비밀 거래 내역, 비자금 조성, 그리고 군사 기밀 유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M은 은성그룹의 회장에게 비자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메일의 문맥을 보면 M은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성그룹에 대한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겠다. 는 협박은 단순한 돈을 넘어선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서한은 직감했다. M은 과거 은성그룹에 의해 비극을 겪은 인물일 것이라고. 그녀는 김재현의 컴퓨터에서 은성그룹의 과거 문건들을 모두 샅샅이 뒤졌다. 특히 15년 전 그녀가 복무했던 특수전사령부 부대와 관련된 문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15년 전 은성그룹은 군부대와 손을 잡고 군용 물자를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있었다. 그 물자 중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불법적으로 팔아넘긴 물품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문건에 따르면 군사작전의 필수적인 통신 장비와 야간 투시경까지 은성그룹에 의해 빼돌려져 해외로 팔려나갔다. 이로 인해 당시 작전에 투입되었던 그녀의 부하 중 여러 명이 큰 위기를 겪었고 한 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때 그 사건을 조사하던 군 수사관이 바로 마상철 중령, 즉 마두철의 아버지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비리를 알고 있었지만 은성그룹의 회유와 협박에 굴복해 결국 사건을 은폐했다. 하지만 그가 사건을 은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의문의 사고로 불명예스럽게 전역당했다. 그의 전역을 조사한 사람은 당시 소령이었던 윤서아, 즉 그녀였다. 그녀는 마상철 중령의 비리를 밝혀냈고 그에게 불명예스러운 처벌을 내리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마상철 중령이 은성그룹에 의해 이용당하고 버려진 희생양이었다는 것을. 그렇다면 M의 정체는 마두철이 아니라 마상철 중령 본인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은성그룹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가족, 그리고 사회적 지위까지. 그는 은성그룹에 복수하기 위해 마두철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여 그들의 비밀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윤서아는 큰 충격에 빠졌다. 그녀가 15년 전 불명예스럽게 처벌했던 마상철 중령은 사실은 은성그룹의 희생양이었다. 그녀의 정의가 그에게는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마두철에게 뺨을 맞았던 그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악의 축과 그녀의 복수심이 맞부딪히는 운명의 시작이었다. 서한은 즉시 헌병대와 연락하여 이 모든 사실을 보고했다. 헌병대장은 그녀의 보고에 경악했다. 준장님, 마상철 중령이 살아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윤서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은성그룹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복수를 하기 전에 그를 보호하고 그의 정보를 이용해 은성그룹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를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헌병대장은 그녀의 의견에 동의했다. 서한은 이제 자신의 복수뿐만 아니라 마상철 중령의 복수까지도 완수해야 하는 이중적인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되었다.
윤서한은 은성그룹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치밀한 함정 수사를 계획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마상철 중령, 즉 M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은성그룹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서한은 헌병대와 협력하여 마상철에게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간단했다. 당신의 복수를 돕겠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정보와 저의 능력을 합쳐야 합니다. 그녀는 마상철에게 접근하기 위해 은성그룹의 비서실장 김재현의 이메일을 역이용했다. 마상철은 윤서아의 메시지를 받고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녀가 보낸 암호화된 메시지 속 군사 용어들을 보고 그녀가 자신과 같은 특전사 출신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처벌했던 그 군수사관 윤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갈등했지만 그녀의 메시지에 담긴 진정성을 믿기로 했다. 어디서 만날까요? 마상철은 짧게 답장했다. 서한은 그에게 만날 장소를 지정했다. 그곳은 15년 전 그녀가 마상철 중령을 처음 만났던 폐기된 군사시설이었다. 그곳은 그들의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될 것이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서한은 마상철을 기다렸다. 그는 낡은 군복을 입은 채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풍파를 겪은 듯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윤서하 준장, 당신이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15년 전 저에게 불명예스러운 처벌을 내린 당신이 마상철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윤서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중령님. 저는 그때 진실의 일부만 보았습니다.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당신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복수를 완성하고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윤서하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상철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의 USB를 꺼내 서에게 건넸다. 이 안에 은성그룹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비자금, 군사 기밀 유출, 그리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증거들을 세상에 폭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 아들은 은성그룹의 비리를 취재하다가 납치당했습니다. 마상철은 울분을 토해냈다. 서한은 그의 USB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마상철이 15년간 은성그룹을 감시하며 모은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상철에게 말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은 이 증거들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직접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윤서한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녀는 은성그룹 회장에게 직접 접근하여 그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이었다. 그녀는 마상철에게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회장에게 가짜 거래를 제안했다. 회장님, 저는 당신이 찾고 있는 M의 정보와 당신의 비자금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투자하시면 당신의 모든 비밀을 영원히 묻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M의 대리인으로 위장하여 회장을 유인했다. 회장은 윤서하의 제안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M이 누군지 알고 싶어 했고 그의 모든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고 싶어 했다. 그는 윤서하와의 비밀 거래를 추진했다. 서한은 거래 장소로 은성그룹의 회장실을 지정했다. 그녀는 그곳에 비밀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하여 회장의 자백을 받아낼 계획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증거 확보를 넘어 회장의 자백을 받아내어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녀는 은성그룹의 심장부를 직접 파괴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녀의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은성그룹 회장실에서의 거래는 윤서하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녀는 회장에게 가짜 USB를 건네며 거래를 제안했다. 회장님, 이 USB 안에 마상철 중령, 즉 M이 가진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당신의 비자금 절반을 제 계좌로 송금하십시오.
그녀는 회장의 탐욕과 공포를 동시에 자극했다. 회장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가짜 USB를 바라보았다. 그는 M의 정체를 완전히 묻어버리고 싶어 했다. 그리고 동시에 비자금을 잃고 싶지 않았다. 좋아. 하지만 그 USB 안에 정말 모든 것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믿지? 회장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윤서아는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M은 당신을 철저히 감시해왔습니다. 15년간 당신의 모든 비밀을 기록했죠. 당신이 군사 기밀을 빼돌려 무기 거래상에게 팔아넘겼던 일,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당신의 비서 김재현을 협박해 입막음했던 일,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제가 말한 내용이 틀린 것이 있습니까? 윤서아의 말에 회장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녀가 말한 내용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극비 사항들이었다. 회장은 이제 그녀가 M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알았네. 내일 정고 내 전용 계좌로 비자금을 송금하도록 하지. 그 USB는 내가 가지겠네. 회장은 탐욕스럽게 웃었다.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거래는 성사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회장실을 나서기 전 그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을 남겼다. 회장님, 모든 것을 영원히 묻어버리고 싶다면 더 이상 M을 자극하지 마십시오. 그는 당신을 무너뜨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녀의 말에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회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즉 아들을 언급함으로써 그를 완벽하게 통제하려 했다. 윤서아가 회장실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헌병대와 연결된 무정의를 통해 모든 상황을 보고했다. 작전 성공. 회장은 내일 비자금 송금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가 직접 자백한 증거만 확보하면 됩니다. 헌병대장은 그녀의 성공적인 작전에 감탄하며 말했다. 역시 윤서아 준장님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를 체포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아는 아직 안심하지 않았다. 그녀의 계획은 이제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회장이 돈을 송금하는 순간, 그리고 그가 가짜 USB를 확인하고 분노에 차서 마상철 중령에게 연락하는 순간을 포착하여 모든 증거를 확보할 생각이었다. 다음 날 윤서아는 회장실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회장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다. 전고가 되자 회장은 자신의 비서 김재현을 시켜 비자금을 송금했다. 송금이 완료된 후 회장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하지만 USB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회장은 당황했다. 이거 왜 이래? 그는 USB를 이리저리 흔들며 컴퓨터에 다시 연결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미친 여자가. 회장은 분노에 차서 USB를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마상철 중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봐 마상철, 네가 보낸 그 여자 도대체 누구야? 네가 나를 속여. 회장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하지만 마상철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회장은 더욱 분노했다. 그는 김재현 비서실장에게 소리쳤다. 당장 그 여자와 M을 찾아 그들의 목을 가져와.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하지만 그때였다. 회장실의 문이 벌컥 열리며 헌병대원들이 들이닥쳤다. 은성그룹 회장 당신을 체포합니다. 뇌물수수 공갈 그리고 군사 기밀 유출 혐의입니다. 회장은 경악에 질려 헌병대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를 함정에 빠뜨린 장본인은 바로 그가 미친 여자라고 불렀던 윤서아 준장이었다. 회장의 얼굴에 절망감이 깃들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헌병대장이 회장의 비서실장 김재현에게 다가갔다. 김재현 씨, 당신 또한 체포합니다. 회장의 범죄를 은폐하고 공모한 혐의입니다. 김재현은 자신의 운명도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무너져 내리며 중얼거렸다.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이런 짓을? 그때 회장실 문을 등지고 서 있던 윤서아가 돌아섰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비서 박민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고 위풍당당한 윤서아 준장이었다. 궁금하십니까? 당신들이 그토록 찾던 M이 누군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사람이 누군지 말입니다. 윤서아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장실을 울렸다. 회장은 경악에 질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가 박민지였다니. 그리고 M. 아니, M이 바로 너란 말인가?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윤서아는 비웃듯 말했다. 아니요, 저는 M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들이 15년 전 불명예스럽게 내쫓았던 마상철 중령의 복수를 돕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M에게 전달받은 정보는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작은 USB를 들어 보였다. 회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당신들이 15년 동안 은폐했던 모든 비밀, 군사 기밀 유출, 비자금 조성, 그리고 살인, 그 모든 증거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끝입니다. 윤서아의 말에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패배를 인정했다. 그때 헌병대원들이 회장과 김재현에게 수갑을 채우려 했다. 바로 그때 김재현이 발버둥치며 외쳤다. 아닙니다. 제가 M이 아닙니다. 진짜 M은 마두철입니다. 마두철이 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를 도왔을 뿐입니다. 김재현의 충격적인 외침에 헌병대원들은 물론 윤서아까지 놀랐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두철은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면 그는 대체 왜 거짓말하지 마? 윤서아가 소리쳤다. 마두철은 폐가에서 만난 단순한 조폭 두목에 불과했어. 그가 어떻게 이런 고도의 해킹 기술을 가지고 있었겠어? 김재현은 울부짖으며 말했다. 그건 제가 다 했습니다. 마두철의 컴퓨터로 위장하여 회장님께 이메일을 보낸 것은 바로 저입니다. 마두철은 그는 저의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저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김재현의 외침에 서한은 혼란에 빠졌다. 마두철이 M이라니, 그리고 그가 김재현의 아버지라니. 그녀는 김재현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마두철과 닮은 흔적이 없었다.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윤서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재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회장님이 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당신이 15년 전 당신이 군사 기밀을 빼돌리려다 실패하자 그 책임을 제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를 사고사로 위장하여 죽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마상철 중령님이셨습니다. 그의 충격적인 고백에 윤서아와 헌병대원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마상철 중령은 죽지 않았고 마두철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김재현이 마상철 중령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은성그룹의 심장부에 들어가 모든 비밀을 파헤치고 아버지의 복수를 계획했던 것이었다. 윤서아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마두철은 단지 그를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다. 그녀가 만났던 노인 즉 김민수 기자의 아버지는 마상철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였고 그는 마상철의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 모든 복수의 서막은 마상철의 아들인 김재현에 의해 계획되었던 것이다. 윤서아는 자신이 완벽한 복수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복수극의 조연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재현의 충격적인 고백은 모든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서아는 그제야 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마두철이 왜 자신을 알아봤는지, 왜 노인과 김민수를 괴롭혔는지, 그리고 팩에 숨겨진 서류와 장부들이 왜 하필 군부대와 관련된 것들이었는지, 모든 것이 마상철 중령, 아니 김재현의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김재현은 자신의 아버지가 은성그룹 회장에게 살해당했다고 믿었고 그 복수를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회장실에 잠입했던 것이다. 그는 마두철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이용하고 서정필과 같은 부패한 경찰을 통해 은성그룹의 비밀을 캐냈던 것이었다. 그럼 김민수 기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재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그는
제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을 쫓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연락을 취해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그가 은성그룹의 비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회장님께 발각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마두철을 시켜 그를 폐광에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에 서한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김민수 기자는 납치당한 것이 아니라 김재현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던 것이다. 은성그룹 회장은 모든 것이 드러나자 체념한 듯 웃었다. 김재현, 네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니. 네 아버지를 죽인 것은 나지만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네 아버지의 탐욕 때문이었다. 그는 권력에 눈이 멀어 군사 기밀을 팔아넘기려 했다. 그 결과 내가 그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를 죽였을 거야. 회장의 말에 김재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의 복수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서한은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사건이 단순히 정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복수와 탐욕이 뒤엉킨 인간의 비극이었다. 그녀는 헌병대원들에게 말했다. 김재현 씨를 마두철과 서정필과 함께 체포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십시오. 헌병대원들은 서하의 명령에 따라 김재현을 체포했다. 김재현은 자신의 운명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해방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복수라는 굴레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서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준장님,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와 달랐군요. 당신은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정의를 선택했군요. 그의 말에 서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이 아닌 연민과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은성그룹 회장과 김재현, 마두철, 서정필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한국 사회는 거대한 부패의 민낯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 모든 진실은 김민수 기자의 심층 취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의 기사는 부패한 권력에 맞선 복수와 정의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다. 기사 덕분에 부패한 권력의 민낯이 드러났고 많은 사람들이 김민수 기자와 윤서하 준장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며칠 후 서하는 다시 군복을 입고 부대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복수는 결코 인간에게 해방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정의는 복수가 아닌 용서와 화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었다. 그녀가 마상철 중령을 불명예스럽게 처벌했던 그 과거. 그녀는 그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야만 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얻은 진정한 깨달음이었다. 윤서하는 마상철 중령을 찾기 위해 수소문했다. 그녀는 김재현의 진술을 토대로 마상철 중령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 즉 은성그룹의 손길이 닿지 않는 외딴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한 가지 단서를 발견했다. 15년 전 마상철 중령이 전역 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강원도의 한 작은 산골 마을이었다. 서하는 그곳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죄책감, 연민, 그리고 진정한 정의에 대한 갈망. 작은 산골 마을은 평화로웠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곳에서 서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상철 중령의 행방을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서하는 절망에 빠졌다. 그때 한 노파가 서하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말했다. 마상철 그 사람이라면 아마 산속에 있는 작은 암자에 있을 거야. 그는 매일 산에 올라 참배를 하거든. 서하는 노파의 말에 희망을 품고 산으로 향했다. 산길은 험난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마침내 그녀는 작은 암자를 발견했다. 암자 앞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등은 구부러졌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마상철 중령이었다. 서하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중령님, 윤서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마상철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당신이 왜 여기에?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한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15년 전 저는 당신의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은성그룹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의 말에 마상철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15년 동안 잊고 살았던 분노와 슬픔을 다시 느꼈다. 명예, 이제 와서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 가족, 그리고 제 아들까지. 마상철은 울분을 토해냈다. 서한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중령님, 당신의 아드님은 살아계십니다. 서하의 말에 마상철은 경악했다.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은? 죽었어. 은성그룹에게 살해당했어. 서한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은 살아계십니다. 그는 당신의 복수를 위해 은성그룹의 비서실장으로 잠입했고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마두철과 서정필은 그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서하의 말에 마상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정말인가, 내 아들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살아계십니다. 그는 당신의 복수를 완성했고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그를 용서하고 그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당신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돌아가십시오. 서하의 말에 마상철은 오열했다. 15년간 그를 짓눌렀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그는 서하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당신은 정말 훌륭한 군인이요. 서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이제야 풀리는 듯했다. 윤서하는 마상철 중령을 아들 김재현에게 데려다 주었다. 15년 만의 재회였다. 김재현은 수감복을 입은 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복수한다고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마상철은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아니다, 내 아들. 너는 잘못이 없다. 네가 한 일은 너의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한 일이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부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오열했다. 서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야 이 모든 사건의 종지부가 찍혔음을 느꼈다. 복수와 증오가 아닌 용서와 화해로 이어진 결말이었다. 김재현은 헌병대와 검찰 조사에서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혔다. 그는 은성그룹의 비서실장으로서 알게 된 모든 비밀을 폭로했고 마두철과 서정필을 통해 은성그룹의 비리를 어떻게 파헤쳤는지 상세하게 증언했다. 그의 증언과 윤서하가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은성그룹은 거대한 부패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회장은 모든 것을 잃었고 은성그룹은 끝없는 추락을 거듭했다. 마두철과 서정필 역시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권력의 하수인이 아닌 그저 평범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이틀 후 김민수 기자의 기사가 전국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다. 복수와 정의 사이 은성그룹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는 김재현의 복수심과 윤서하 준장의 정의감이 어떻게 거대한 악의 축을 무너뜨렸는지 상세하게 다루었다. 기사 덕분에 부패한 권력의 민낯이 드러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윤서하는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부대로 돌아왔다. 헌병대장은 그녀에게 최고 등급의 훈장을 수여했다. 윤서하 준장님, 당신은 우리 군의 명예를 지키고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헌병대장의 말에 서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더 큰 정의를 향한 여정이었다. 그녀는 마두철에게 뺨을 맞았던 그 순간을 잊지 않았다.
그 순간의 분노는 그녀를 복수의 길로 이끌었지만 그 끝에서 그녀는 복수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했다. 그것은 용서였고 화해였으며 진정한 정의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칼날을 들고 있는 전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줄기 빛이 들어와 있었다. 그 빛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그녀의 길을 밝혀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있었다. 마상철 중령의 명예회복. 그녀는 헌병대와 군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마상철 중령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그녀는 15년 전의 사건을 재조사하고 은성그룹과의 유착 관계를 밝혀내어 마상철 중령이 무고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상철 중령은 명예로운 전역을 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불명예스러운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윤서아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비서 박민지도 복수를 갈망하는 전사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온 군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진정한 정의의 의미를 깨달았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악순환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정의는 복수가 아닌 용서와 화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녀는 짧은 휴가를 다시 얻어 그 산을 찾았다. 이번에는 군복이 아닌 평범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산길을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의 뺨에는 더 이상 마두철에게 맞았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순간을 잊지 않았다. 그 순간의 분노가 그녀를 복수의 길로 이끌었지만 그 끝에서 그녀는 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산 정상에 올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정의는 때때로 침묵할 때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 진실을 밝히고 용기 있게 맞선다면 그 어떤 어둠도 빛을 이길 수 없다. 하산길에 그녀는 다시 다른 등산객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평화로운 등산을 즐기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평화로운 모습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작은 분노와 행동이 그들의 평화를 지키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만족감을 느꼈다. 그때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위성 전화가 다시 울렸다. 헌병대에서 온 연락이었다. 윤서아 준장님, 새로운 임무가 있습니다. 북한군과의 접경 지역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윤서아는 한숨을 쉬었다. 휴가는 여기까지인가 보네요. 그녀는 전화를 받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7번 7특임단 준장의 날카로운 눈빛이 돌아왔다.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은 잠시였지만 그녀는 언제나 사람들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산 아래로 내려가는 자신의 뒷모습을 보며 등산객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다. 저분이 정말 그 전설적인 여성 특전사인가 봐. 대단하시네. 그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정의를 지키는 수호자였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